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65세 최만수 씨가 내게 직접 했던 첫마디였다. 그는 국민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2,160만 원을 놓쳤다. 믿기지 않겠지만 단지 몰랐다는 이유 하나로였다. 주변 사람들은 나중에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쉽게 말하지만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한 푼도 못 받는다. 최만수 씨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세 자녀를 키웠다. 늦은 밤까지 기계 소리 속에서 손이 굳어져도 늘 노후에는 연금으로 살면 되겠지라며 버텼다고 한다. 그런데 정년 퇴직 후 63세가 되었을 때 아무 연락도 오지 않자 그는 아직 때가 아니겠지 하고 넘겼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어느 날 동네 친구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도 받을 수 있나? 궁금해져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조심스레 말했다. 어르신, 이미 63세 때부터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지금 신청하시면 2년치 금액은 소급이 안 됩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다고 한다. 90만 원씩 24개월이면 2,160만 원.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온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그날 밤 그는 이불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을 탓했다. 왜 몰랐을까? 왜 확인해보지 않았을까? 그 후로 한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가 한숨을 쉬며 내게 한 말이 잊히지 않는다.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들어서 더 억울하더군요. 이제 와서 누굴 탓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우리 주변엔 최만수 씨가 얼마나 많을까? 나는 아직 65세 안 됐으니까 나중에 하지 뭐 라고 말하는 60대 초반의 분들, 집으로 안내문 오면 그때 하지라며 미루는 분들. 하지만 우편물이 안 오면요, 주소가 바뀌면요, 그 순간 당신의 2천만 원도 사라집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생일 두세 달 전에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주소 변경이나 전달 누락으로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몰랐다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이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63세가 되었거나 곧 되는 분들은 오늘 바로 확인하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135 혹은 스마트폰 앱 내 곁에 국민연금.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당신의 예상 수령객이 정확히 표시됩니다. 나는 방송을 하면서 수많은 사연을 들었다. 어떤 분은 병원비가 급해서 미리 연금을 받기로 했다가 감액을 당했고, 어떤 분은 신청 시기를 놓쳐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 모두 몰라서 손해를 봤다는 것. 우리는 흔히 정부가 알아서 주겠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연금은 권리지만 스스로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다. 당신의 평생 땀이 묻은 돈이다. 국가가 챙겨주지 않는다. 당신이 챙겨야 한다. 최만수 씨는 지금도 그날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매달 25일 친구들이 연금이 입금되었다며 안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쓰리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죠.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이 한마디가 오늘 방송의 시작이 되었다. 당신의 통장에 2천만 원이 들어올 수도 아니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단지 신청서 한 장 차이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국민연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 금액의 진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국민연금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진 건 은퇴 후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친구 김영수 씨가 커피를 마시며 웃는 얼굴로 말했다.
나 이번 달부터 연금 받기 시작했어. 매달 135만 원이야.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그거 회사에서 퇴직연금이야? 하고 물었더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국민연금. 32년 동안 꼬박꼬박 냈거든. 김영수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월 평균 소득은 320만 원. 가족을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성실히 일한 사람이었다. 그의 아내도 25년 동안 일을 하며 국민연금을 냈다. 아내의 수령액은 월 88만 원. 두 사람의 연금을 합치면 매달 223만 원이었다. 그는 말했다. 우리 생활비가 한 달에 180만 원 정도인데 연금으로 충분히 커버돼. 나머지는 손주들 용돈 주고 가끔 외식도 하고 봄에는 제주도도 다녀왔지. 그의 말에는 안도와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이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돼. 그 웃음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여유로운 건 아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 원. 생각보다 적지 않은가? 그러나 평균은 함정이 있다.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었던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년 가입자는 월 86만 원, 30년 가입자는 월 129만 원, 40년 가입자는 월 172만 원. 같은 돈을 내도 얼마나 오래 냈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 40년 납입자와 20년 납입자의 차이는 매달 86만 원, 1년이면 1032만 원, 10년이면 1억 원이 넘는다. 이 수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다. 노후의 평온함과 불안함을 가르는 금액이다. 그래서 나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국민연금 앱을 설치했다. 내 곁에 국민연금. 로그인하자마자 내 예상 수령액이 화면에 떴다. 그 순간 손끝이 떨렸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보다 금액이 적었다. 나처럼 중간에 이직과 공백이 많았던 사람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깨달았다. 국민연금은 준비하는 사람만이 든든한 노후를 맞는다. 앱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나 맥 35번으로 전화해도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원은 내게 지금부터라도 추가 납입을 고려해보세요 라고 조언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 지금이라도 확인하세요. 당신이 받을 금액을 알아야 대비를 하지요. 실제로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고 놀라는 분들이 많다. 어떤 분은 생각보다 많네 하며 안심하지만 또 어떤 분은 이걸로 어떻게 살아? 라며 걱정한다. 중요한 건 정확히 아는 것. 모르면 준비할 수 없고 준비하지 않으면 늦는다. 연금은 마법처럼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다. 그건 젊을 때부터 쌓아온 신용과 노력의 결과다. 그래서 나는 이 영상을 통해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다. 그건 당신이 평생 일하며 쌓은 당신의 노동의 증거이자 노후의 생명줄이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다. 그럼 2026년부터 뭐가 바뀌는 거야? 좋은 질문이다. 18년 만에 찾아오는 국민연금 대개혁. 보험료는 조금 오르지만 대신 받는 돈도 크게 늘어난다. 그리고 일하면서 연금 받기도 쉬워진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왜 이번 개혁이 줌 세대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내가 처음 2026년 개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다. 또 세금 올리겠다는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니 단순한 인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 세대에게는 놓치면 안 될 유리한 변화였다. 2026년 1월 1일, 18년 만에 국민연금 대개혁이 시작된다. 그 핵심은 세 가지다. 더 내고, 더 받고, 더 쉽게 받는다. 먼저, 보험료가 오른다.
지금은 월급의 9%를 내는데 2026년부터는 9.5%가 된다. 그리고 매년 0.5%씩 올라 2033년엔 13%에 도달한다. 또 내야 하는 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맞다. 그러나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크지 않다. 월급이 350만 원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하자. 지금은 본인이 157,500원을 내고 회사가 똑같이 157,500원을 낸다. 2026년에는 본인 부담이 166.250원으로 오른다. 딱 8,750원 차이. 커피 두세 잔 값이다. 그런데 그 결과는 다르다. 받는 돈이 늘어난다. 이건 단순히 좋아진다 수준이 아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기존 41.5%에서 40%로 인상된다. 즉, 퇴직 전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던 사람이 받는 연금이 개혁 전에는 92만 원이었지만 개혁 후엔 98만 원으로 오른다. 매달 6만 원씩 더 받게 되는 셈이다. 9천 원 더 내고 6만 원 더 받는다. 단순히 숫자만 봐도 이번 개혁은 50, 60세대에게 유리한 구조다. 이미 보험료를 오래 냈고 이제 곧 수급 시기에 들어가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어떨까? 지역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주지 않기 때문에 전액 본인이 납부한다. 월 소득 250만 원이라면 현재는 22만 5천 원을 내지만 2033년에는 32만 5천 원으로 오른다. 부담이 커지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에 희소식이 있다. 2026년부터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준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 원 이하라면 일정 금액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것이다. 소득이 적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건 노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두 번째로 연금액 인상 시점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7월에 몰아서 인상했지만 2026년부터는 매년 1월부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바로 올려준다. 올해 2025년도는 2.3% 인상되어 100만 원 받던 분은 102만 3천 원으로 늘었다. 이제는 7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1월부터 매달 조금씩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출생 연도별 수급 나이 조정.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다. 태어난 해에 따라 연금을 받는 나이가 다르다. 1952년생까지 60세부터 1953년생 61세부터 1957, 1960년생 62세부터 1961, 1964년생 63세부터 1965, 1968년생 64세부터 1969년 이후 65세부터 예를 들어 1962년생이고 생일이 6월 15일이라면 2025년 6월 15일에 63세가 된다. 그럼 언제부터 연금이 들어오냐고? 바로 다음 달 25일부터다. 이 날짜를 모르면 수백만 원을 놓칠 수 있다. 이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 그럼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정답은 아니요. 자동 지급되지 않는다.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생일 2, 3개월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문이 오지만 주소가 바뀌었거나 우편물이 분실되면 통보조차 못 받는다. 그래서 나중에 해야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나는 방송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하고 싶다.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당신의 노후를 새로 쓰는 기회다. 보험료가 조금 늘어도 그 이상의 혜택과 안정이 돌아온다. 한 장의 신청서,
한 번의 확인,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개혁 속에서도 몰라서 손해보는 사람들의 현실을 들려드리겠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나는 나중에 하려고 했어요. 내가 방송을 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사연들 중 하나는 몰라서 손해본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나중에 하려다가 늦었다. 그 중에서도 63세 이명숙 씨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하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두 아들을 키웠다. 식당일, 청소일, 요양보호사 일까지 안 해본 게 없었다. 그렇게 25년 동안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냈다. 그런데 정작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그녀는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 아직 내 순서가 아닌가 보다 하고 넘겼다. 그러다 친구가 너 왜 아직 안 받아? 나 63세부터 받고 있어 라며 알려줬다. 그제야 공단에 전화를 걸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미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금액은 소급이 어렵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매달 70만 원씩 18개월이면 1,260만 원. 그 돈이면 한 해 생활비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다. 그녀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냥 안내문이 오면 알려줄 줄 알았어요. 내가 일하느라 바빠서 확인을 못했지요. 정말 억울해요. 이명숙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국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약 7%가 이런 식으로 신청 지연으로 손해를 본 적이 있다고 한다. 안내문이 늦게 왔어요. 주소가 바뀌어서 우편을 못 받았어요. 그냥 자동으로 들어올 줄 알았어요. 이 세 가지가 가장 흔한 이유다. 하지만 제도는 냉정하다. 국민연금은 신청주의 제도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자격이 있어도 지급되지 않는다. 심지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급도 불가능하다. 최만수 씨가 2년 늦게 신청해 2,160만 원을 놓쳤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다. 바로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이건 선택의 문제지만 잘못 선택하면 손해가 크다. 조기 수령은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1년당 6%씩 감액된다. 예를 들어 원래 120만 원을 받을 분이 5년 일찍 받으면 30%가 깎여서 84만 원만 받게 된다. 물론 당장 생활비가 급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면 조기 수령이 현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무 계산 없이 빨리 받는 게 좋지라며 선택한다. 문제는 오래 살면 살수록 손해가 커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연기 수령을 하면 1년마다 7.2%씩 증가한다. 5년 늦게 받으면 무려 36%가 더 붙는다. 즉, 원래 90만 원을 받을 사람이 122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건강하고 여유가 있다면 이 선택이 훨씬 유리하다. 나도 방송에서 이런 사례를 소개할 때마다 늘 강조한다. 연금은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 상태, 배우자, 연금 유무,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한번 선택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나는 아직 65세가 안 됐으니까 기다려야지.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다. 1961년생부터는 63세, 1965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다. 즉, 당신이 63세인데 신청을 안 했다면 이미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이다. 생일이 지나면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된다. 예를 들어 생일이 6월이면 7월 25일이 첫 입금일이다. 이 단순한 사실을 몰라 수천만 원을 놓친 사람이 너무 많다.
나는 이런 사연들을 모아 방송할 때마다 느낀다.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문제다. 알면 지킬 수 있고 모르기 때문에 잃는다. 국민연금은 당신의 권리다. 하지만 권리는 스스로 손을 내밀 때만 주어진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자. 이번엔 조금 다른 불만이다. 나는 30년 동안 성실히 냈는데 왜 기초연금이 깎여요? 그 목소리엔 분노와 허탈함이 섞여 있었다. 다음은 그 억울한 현실, 성실한 사람이 바보되는 제도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수많은 국민연금 상담 사연을 들으면서 유독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었다. 바로 성실하게 냈는데 손해본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그 중에서도 63세 박경자 씨의 사연은 잊을 수 없다. 그녀는 젊을 때부터 가난했지만 늘 내가 늙어서 자식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면 국민연금은 꼭 내야지 라고 다짐하며 살았다. 하루 10시간씩 식당에서 일하며 단 하루도 밀리지 않고 3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다. 퇴직 후 드디어 65세가 되어 기대하던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주민센터를 찾았다. 하지만 직원의 한마디가 그녀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다. 어르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셔서 기초연금은 17만 원이 깎입니다. 그녀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아니, 30년 동안 한 푼도 안 밀리고 냈는데 왜 깎아요?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답했다. 그게 연계 감액 제도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은 일부 줄어듭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바라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영안으로 따지면 이번 4만 원 손해. 옆집 친구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매달 34만 원씩 기초연금을 꼬박꼬박 받는다. 그녀는 울분을 삼키며 이렇게 말했다. 열심히 낸 내가 바보가 된 기분이에요. 사실 박경자 씨 혼자만 그런 게 아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은 약 343만 명. 그중 70만 4천 명이 기초연금 감액을 당하고 있다. 5명 중 1명꼴이다. 이 제도의 이름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 취지는 형평성 유지라고 한다. 많이 낸 사람은 이미 연금이 있으니 적게 낸 사람에게 더 주자는 논리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역설적이다. 성실하게 낸 사람이 손해보는 구조, 열심히 일하고 꼬박꼬박 납부한 사람이 억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도 이 문제는 2026년 이후 점차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지금은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깎이지만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40%에게는 15%만 감액한다. 2030년에는 10%로 줄어든다. 그리고 기초연금 자체도 인상된다. 2026년부터는 저소득 노인에게 월 40만 원까지 지급되며 2027년에는 전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확대될 예정이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노후의 존엄, 평생의 노력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다. 나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연금은 국가와 국민이 함께 쌓은 신뢰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성실한 사람에게 불공평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제도의 실패입니다. 박경자 씨도 이후 내게 연락을 주셨다. 그래도 방송 보고 위로가 됐어요. 나만 억울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다. 다음 세대는 이런 일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부모 세대는 나라가 가난하던 시절에도 희망 하나로 납부서를 들고 은행 창구에 섰다. 그 마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다행히 정부는 성실 납부자 우대 제도와 보험료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도 2026년부터 확대된다. 첫째 아이도 12개월, 둘째도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군 복무자도 최대 12개월까지 혜택이 늘어난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노력한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돌려주는 변화다. 나는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 늘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낸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의 시간과 땀, 그리고 인생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받으세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그렇다면 우리가 노후를 완전히 준비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제 마지막 이야기다. 잊지 말아야 할 10가지 체크리스트.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당신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당신이 평생 흘린 땀의 결과이자 스스로 지켜야 할 권리다. 하지만 알고 챙기지 않으면 그 권리는 쉽게 사라진다. 그래서 오늘 나는 노후를 위해 꼭 해야 할 10가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 첫째, 내 예상 수령액 지금 당장 확인하라.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설치하거나 135번으로 전화하면 당신이 받을 금액이 정확히 나온다. 생각보다 많네. 혹은 이게 다야? 라고 느껴도 괜찮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다는 것. 둘째, 출생연도별 수령 시작 나이를 정확히 기억하라. 1967-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는 65세부터다. 달력에 표시해두고 생일이 지나면 그 다음 달 25일부터 연금이 들어온다. 셋째, 생일 몇 개월 전 안내 우편을 꼭 확인하라. 국민연금공단은 생일 2-3개월 전에 안내문을 보낸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우편이 늦으면 놓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단 하루라도 늦으면 수백만 원이 사라질 수 있다. 넷째,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을 반드시 체크하라. 2026년부터 첫째 자녀부터 인정된다. 첫째와 둘째는 12개월씩,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추가된다. 군복무자는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이 늘어난다. 이건 내가 낸 돈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다. 다섯째,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을 신중히 선택하라. 급할수록 천천히 생각해야 한다. 지금 6% 깎이는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10년 뒤엔 그 차이가 수천만 원이 된다. 건강하고 여유가 있다면 연기 수령이 훨씬 현명하다. 여섯째, 기초연금 신청을 잊지 마라. 65세가 되면 누구나 신청 자격이 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서 감액되더라도 받는 게 안 받는 것보다 낫다. 기초연금은 65세 생일달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늦으면 소급 지급이 되지 않는다. 일곱째, 본인 명의 통장을 미리 준비하라. 배우자나 자녀 명의 통장은 안 된다. 계좌가 압류되어 있거나 사용 정지된 건 없는지 확인하라. 연금은 매달 25일 당신 통장으로 정확히 들어온다. 여덟째, 서류를 미리 챙겨라.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앱이나 홈페이지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서류가 복잡하다고 미루는 게 가장 큰 손해다. 아홉째, 국민연금 외에 노후 준비를 하라. 개인연금, IRP, 주택연금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노후 최소 생활비는 월 136만 원이지만 국민연금 평균은 67만 원이다. 즉, 절반이 비어있다. 지금부터라도 현대 15%의 소득을 따로 모으라. 열째, 정기적으로
납부 내역을 확인하라. 가끔 납입 기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공단 직원이 대신 챙겨주지 않는다. 당신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이건 당신의 권리이자 책임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았다. 연금은 복잡한 제도가 아니다. 모르면 손해, 알면 평생의 힘이 된다. 65세의 최만수 씨가 2,060만 원을 놓친 것도, 63세의 이명숙 씨가 60만 원을 잃은 것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제발 생일 두세 달 전에는 반드시 우편함을 확인하고 지금 당장 앱을 설치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신청서를 쓰라. 내가 방송을 마치며 늘 하는 말이 있다. 국민연금은 시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증거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받으세요. 그건 국가의 은혜가 아니라 당신이 쌓은 자격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경각심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모님, 형제, 친구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누군가의 2천만 원을 지켜줍니다. 다정한 노후가 당신의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긴 밤, 수화기 저편에서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남기고 간 공기가 방 안에 길게 눌어붙어 있었다. 잔액 23천 원, 관리비 2달 체납, 병원 고지서가 아직 서랍에 그대로인 현실 앞에서 이순자.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언제 이렇게 주름이 깊어졌을까? 새벽 장사를 나가던 젊은 날의 손등은 어디로 갔을까? 평생 모은 성실이 왜 노년의 안도감으로 돌아오지 못했을까? 엄마, 우리도 정말 힘들어요. 그 말이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진실은 심장을 조용히 긁었다. 나는 통장을 덮고 불을 끄려다 다시 켰다. 어둠은 더 큰 어둠을 낳으니까. 그날 밤 나는 내 삶을 덮고 있던 5겹의 무거운 이불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체면 때문에 지출한 수많은 봉투들, 나중에로 미루어둔 저축과 건강, 외로움을 돈으로 달래던 저녁들, 자식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는 달콤한 착각, 그리고 작은 돈은 의미 없다는 말까지. 어쩌면 빈곤은 한 번에 오지 않는다. 작은 새는 작고 보송한 구멍으로 들어온다. 그 새가 해마다 둥지를 틀면 어느 날 지붕이 주저앉는다. 나는 그 구멍의 이름을 알아보기로 한다. 계절은 가고 왔고, 명절은 지나갔고, 봉투는 늘었다. 어른인데 이 정도는. 남들 다 하는데, 얘들 창피하면. 그 말들은 내 입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내 어깨를 내려앉히던 무게였다. 그 무게가 한 번도 의심받지 않았기에 더 위험했다. 나는 그날 밤 내 지출의 이유를 다시 썼다. 체면이라는 2글자를 지우고 형편이라는 2글자를 적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늦었다고, 이 나이에 무엇을 바꾸냐고. 그러나 경험은 알려준다. 늦었다고 말하는 입술이야말로 내일을 훔치는 첫 도둑이라고. 지금 관절이 좀 아프고 기억이 가끔 흐려져도 마음이 결심하는 속도는 여전히 젊을 수 있다. 나는 의자 끄트머리에 앉아 종이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부터 5가지를 끊는다. 그리고 첫 줄에 이렇게 덧붙였다. 끊는다는 건 버리는 게 아니라 되찾는 것이다. 되찾아야 할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체면이 아니라 평안, 남의 눈이 아니라 나의 숨이었다. 창밖에는 늦은 가을 바람이 불었다. 오래된 커튼이 흔들리고 싱크대 밑에서 묵직한 물소리가 똑똑 떨어졌다. 가난은 소리 없이 오지만 변화는 언제나 소리를 낸다. 연필 끝이 종이를 긁는 전진의 소리, 서랍을 열고 영수증을 모으는 움직임의 소리, 그리고 내 마음 어딘가가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 미세한 속삭임. 나는 결심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 작게 움직였다.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어 노트 옆에 놓고
축의금 봉투가 든 서랍을 잠그고 내일 아침 동네 은행에 가서 자동이체 1만 원이라도 걸어두기로 했다. 적금은 금액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늦게 배운 내가 먼저 증명해야 했다. 그 방향이 내일의 나를 향해 있다면 금액은 언젠가 따라온다. 외로움이 몰려올 때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던 손가락은 잠시 멈췄다. 오늘은 대신 운동화를 꺼내 문 앞에 놨다. 습관은 다음 행동의 문을 미리 열어두는 작은 준비에서 시작된다. 아침에 신발이 보이면 발은 변명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내일 10분만 걷자.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한 달이 되면 병원비가 조금은 늦게 온다. 자식에게 기대던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도 그 자리에서 시작했다. 괜찮다. 엄마가 알아서 한다. 이 말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 되뇌었다. 효도는 자식의 몫이지만 존엄은 나의 몫이다. 나는 내 생활의 작은 수입원을 떠올렸다. 동네 슈퍼가 오전 타임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했지. 체력이 허락하는 날 2시간만 서자.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나는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감각이 필요했다. 그 감각은 다리가 휘청할 때 지팡이가 되어준다. 체면을 지키느라 쓴 돈들 사이에서 나는 정말 필요한 일과 보여주기 위한 일을 가르기로 했다. 다음 명절엔 직접 만든 장조림을 보낼 것이다. 값비싼 선물 세트 대신 손맛과 편지. 며느라기야, 너희도 부담이었지. 엄마가 음식으로 마음을 보낸다. 선물은 가격표가 아니라 천이 남아야 오래간다. 그리고 나는 나중에 라는 단어를 냉장고 문짝에서 떼어내어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나중에는 오지 않는다. 오더라도 이미 늦은 나중이다. 내일이 오기 전에 오늘을 한 칸 당겨오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가능한 가장 작은 결정을 하는 것. 자동이체 1만 원, 물 1컵 대신 2컵,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1층, TV 30분 끄고 창밖 보기 5분. 작다는 이유로 미뤄졌던 것들이 모여 내 삶의 결을 바꾼다. 작은 돈의 경신은 그동안 나를 가난하게 만들었지만 작은 변화의 경신은 내일의 가능성을 가난하게 만든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들이켰다. 오래된 집안의 냄새에서 내 숨소리가 분리되는 느낌. 마음이 한톨 가벼워지자 불안의 얼룩이 어둠 속에서 형태를 잃어갔다. 그때 알았다. 불안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워진다는 것을. 나는 자식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내일 은행, 모레 보건소, 주말 도서관, 월요일, 경로당 봉사 신청이라는 4개의 약속을 달력에 찍었다. 일정은 돈이 없어도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다. 일정이 있는 사람은 외로움과 소비의 유혹에서 한 발 더 멀어진다. 그리고 다시 통장을 열었다. 23천 원. 숫자는 변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조금 바뀌었다. 부족을 직시한 사람의 표정, 그러나 등이 고다진 사람의 표정. 나는 펜으로 통장 맨 끝에 작은 별표를 그렸다. 오늘 시작. 그 별표가 한 달 뒤, 3달 뒤, 내년 오늘 어떤 모양이 될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 인생의 방향키가 바뀌었음을. 체면에 바람이 불어도 나침반이 있는 배는 길을 잃지 않는다. 가난이 문을 두드려도 지키는 법을 아는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밤 끊긴 전화의 여운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출발선이었다. 내일 아침 나는 은행 문을 가장 먼저 열 것이고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콩나물 한 봉지를 살 것이다. 절약은 배고픔이 아니라 선택의 훈련임을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현관 앞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중얼거릴 것이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 제일 빠르다. 그 말이 진실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루의 연습이다. 문을 닫자 방 안이 고요해졌다. 나는 불을 끄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의 실패는 오늘로 끝났다.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가벼울 것이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오래도록 나를 지켜줄 것이다. 체면이 밥 먹여주더냐. 어릴 때 어머니가 하시던 말이 이제야 가슴에 와닿는다. 평생 그 말을 흘려들었다. 체면이란 건 사람의 품격을 지켜주는 갑옷이라 여겼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 갑옷은 나를 서서히 가난으로 끌어당기는 쇠덩이였다. 나는 그 무게를 모르고 너무 오래 입고 다녔다. 명절이 다가오면 늘 백화점 지하식품관으로 향했다. 한우 세트, 굴비 세트, 홍삼 세트. 어른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 말이 입버릇처럼 나왔다. 카드값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지만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며느리 친정에도 보내야지. 안 그러면 뭐라고 들을까. 그렇게 명절 하나가 지나면 통장은 또 비었다. 나는 그때마다 내게 말했다. 다음 달엔 아껴 써야지. 그런데 그 다음 달엔 친구 아들 결혼식이 있었다. 다들 10만 원 낸다더라. 나만 5만 원 내면 얘가 창피하겠지. 그렇게 다시 봉투를 준비했다. 그리고 모임이 있었다. 오랜 친구들을 만나면 계산할 때 꼭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낼게. 오늘은 내가 살게. 그 순간만큼은 뿌듯했다. 친구들이 웃으며 순자야, 역시 너밖에 없다 할 때 내 안의 허전함이 잠시 채워졌다. 그러나 그 허전함은 다음 날 통장을 보며 다시 돌아왔다. 나중에 알았다. 그건 허영이 아니라 불안이었다.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그래도 어른인데 남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나를 묶었다. 그런데 그 남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내가 결혼식 축의금 많이 냈던 사람들, 명절마다 선물 보냈던 사람들, 내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체면은 결국 나만 믿은 허상이었다. 진짜 체면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야 배운다. 나는 그날 작은 실험을 했다. 친구 모임에서 식사 후 계산할 때 평소처럼 지갑을 열다가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각자 계산하자. 나도 요즘 형편이 좀 그래서. 순간 공기가 잠시 멈췄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 그게 낫지. 요즘 다 힘들지.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계산서를 나눠 들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것이 돈보다 더 큰 부자감이었다. 체면 소비를 멈추면 처음엔 허전하다. 그 허전함은 마치 내게서 뭔가 중요한 걸 잃은 듯한 기분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빈자리에 진짜 관계가 들어온다. 비싼 선물 대신 정성을 보낼 때 사람은 물건보다 마음을 기억한다. 작년 명절 나는 며느리에게 직접 만든 반찬을 보냈다. 장조림, 멸치볶음, 깍두기. 미안한데 큰 선물은 못 챙겼어. 대신 네가 좋아하는 반찬 만들었어. 그 말을 전하며 솔직히 불안했다. 혹시 섭섭해하면 어쩌지? 그런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사실 저희도 선물 주고받는 거 부담이었어요. 그 순간 마음 한쪽이 풀렸다. 진심이 통하면 체면은 필요 없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체면 소비는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의 눈으로 나를 소비하는 것이었다. 진짜 품위는 돈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형편을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 미안한데 이번에는 못 도와줄 것 같아. 요즘은 내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실제로 한국의 노후 파산 원인을 조사한 보고서가 있다. 65세 이상 파산자의 68%가 인간관계 유지비 때문에 재정이 무너졌다고 답했다. 명절 선물, 경조사비, 모임 비용이 대표적이었다. 평생 모은 돈이 사람들 사이에서 흩어졌다. 하지만 남은 건 관계가 아니라 고독이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그 마음이 결국 나를 더 외롭게 만든 것이다. 이제 나는 숫자를 다르게 본다. 명절 선물비 30만 원이면 국민연금 2개월치와 같다. 축의금 10만 원은 한 달 식비의 1/3이다. 체면이란 단어가 내 가계부에서 빠지자 숫자들이 현실로 바뀌었다. 나를 위한 돈, 건강을 위한 돈, 그리고 미래를 위한 돈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어른인데 이 정도는 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내 나이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른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하다. 그날 밤 나는 가계부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남의 눈보다 내 삶을 지키자. 체면은 내려놓고 평안을 입자.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일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일이다. 나를 지키는 첫 번째 습관, 그것이 체면 소비를 끊는 것이다. 창밖에서 가을비가 내렸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내 마음을 씻어주는 듯했다. 그동안 사람들의 시선을 닦아내고 이제는 내 얼굴을 다시 본다. 주름 많은 얼굴이지만 거기에는 새로운 결심이 있다. 나는 내일도 장을 볼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가격표보다 필요를 먼저 보며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위해. 그게 진짜 품이다. 나중에 할게. 이 5글자는 내 인생의 가장 달콤한 독이었다. 듣기엔 위로 같고 말하기엔 핑계 같고 결국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마법의 주문이었다. 나중에는 언제나 편하다.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 지금이 쌓이면 어느 날 인생은 이제는 늦었다는 문을 닫는다. 나는 그 문 앞에 선 적이 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중에는 오지 않는다. 50대 중반의 박철수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내 옆집 사람이었다. 성실했고 돈도 잘 벌었고 가족도 화목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병이 있었다. 바로 나중의 병. 친구가 연금보험을 권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중에 할게. 애들 대학 보내고 나면. 건강검진을 미루며 내년엔 꼭 받을게라 했다. 운동도 다음 달부터 해야지 라고 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60세에 회사를 그만뒀다. 퇴직금 7천만 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굴려야 할지 몰랐다. 나중에 공부 좀 하고 해야지. 그 사이 물가는 오르고 병원비는 늘고 기회는 사라졌다. 67세가 된 지금 그는 한 달 병원비 30만 원을 내며 말한다. 그때 뭐라도 시작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세상엔 그때라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삶을 떠올렸다. 나도 그랬다. 나중에 라는 말을 믿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적금 상품을 권할 때 지금은 여유가 없어요. 병원 의사가 건강검진을 권할 때 바빠서 다음에. 아이들 결혼 준비하느라, 명절 준비하느라, 일하느라 늘 지금은 나중을 위한 준비라고 믿었다. 그런데 아이들은 다 컸고 일은 끝났고 남은 건 나였다. 준비된 나가 아니라 미뤄진 나. 나는 그날 통장을 열었다. 남은 돈은 30만 원. 그런데 놀랍게도 후회보다 다짐이 먼저 왔다. 지금이라도 해야겠다. 나중에를 끊는다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다. 그냥 지금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축. 지금 1만 원이라도 넣는 것이다. 운동. 오늘 10분이라도 걷는 것이다. 공부. 지금 유튜브 하나라도 보는 것이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사소한 실천의 반복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50대의 노후 준비를 시작한 사람보다 60대에 시작한 사람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42% 낮다고 한다. 10년 늦으면 평생의 안정감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50대에 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70대의 평균 의료비가 40% 적다. 몸과 돈은 같아졌다. 미루면 이자가 붙는다. 나는 나중에를 끊기 위해 나만의 의식을 만들었다. 매달 15일, 오늘 시작의 날. 그날은 무엇이든 새로 하나를 시작하는 날이다. 이번 달엔 자동이체 적금 1만 원을 걸었다. 다음 달엔 요가 수업을 등록했다. 그 다음 달엔 건강검진 예약을 했다. 작은 행동이지만 그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가 나를 바꿨다. 사람은 자신이 지킨 약속의 횟수만큼 자신을 믿게 된다. 가끔 친구들이 말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해? 그 말이 나를 흔들었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웃었다. 나이는 숫자지만 습관의 나이는 따로 있다. 오늘 시작하면 내 습관의 나이는 다시 1살이 된다. 그리고 그 1살은 80이 되어도 자라난다. 나는 나중에를 미루는 대신 내일의 나에게 편지를 쓴다. 내일의 나야, 오늘의 나는 조금 용감했어. 은행에 가서 통장 만들었어. 걷기 운동도 했어. 네가 이걸 읽을 때 혹시 또 미루고 싶어질까봐 이 편지를 남겨. 그 편지를 읽는 날, 나는 다시 걸었다. 편지는 약속이다. 나중에를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의 자신과 약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중에를 지금으로 바꾸는 연습을 했다. 나중에 전화해야지가 떠오르면 바로 전화를 걸었다. 나중에 치워야지가 떠오르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중에를 입에 올릴 때마다 나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지금이 그 나중이야. 노후 빈곤의 절반은 나중에에서 시작된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 준비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늦게 시작했더라도 시작하는 순간 나중은 사라진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있다면 당신의 나중은 이미 오늘이 된 것이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예전 같으면 감기 걸릴라 하며 닫았겠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꼈다. 신선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며 속이 환해졌다. 이게 바로 지금의 공기구나. 나는 그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내 삶에도 이런 바람이 필요했다. 지금 숨 쉬듯 지금 살기로 한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다짐을 적었다. 나중에를 버리면 오늘이 내 편이 된다. 이제 내 인생의 방향은 미루는 곳이 아니라 움직이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감정이 돈을 지배하는 순간 인생의 방향도 함께 흔들린다.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외로움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다. 그건 사실이다. 외로움은 사람을 조용히 가난하게 만든다. 나는 그걸 69세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똑똑히 보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혼자 남았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했고 하루 종일 집안은 고요했다. 아침에 일어나도 대화할 사람이 없고 밥을 먹어도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가 없다. 처음에는 자유로웠다. 이제 내 인생이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자유는 곧 외로움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점심 먹을래? 커피 한잔 할까? 내일은 같이 시장 갈래? 하루에 2번, 3번씩 약속이 생겼다. 그렇게 외로움을 피했지만 통장은 점점 얇아졌다. 점심 1만 원, 커피 5천 원, 노래방 2만 원. 하루 3만 원이 아무렇지 않게 나갔다. 일주일이면 20만 원, 한 달이면 70만 원. 그래도 즐겁게 살아야지. 그렇게 2년이 흘렀다. 그녀가 통장을 확인했을 때 남편이 남긴 5천만 원은 400만 원으로 줄어 있었다. 외로움은 소비를 부른다. 기분이 울적할 때 쇼핑을 하고 화가 날 때 술을 마시고 심심할 때 사람을 찾는다. 감정이 통장을 통제하면 재정은 감정의 노예가 된다. 김영희 할머니도 그랬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돈을 썼지만 돈이 줄어들수록 외로움은 더 커졌다. 결국 병원비가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친구들은 빨리 나으세요 라는 문자만 남겼다. 그녀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이기도 했다. 남편이 떠난 후 나도 그랬다. 하루가 길었다. TV를 켜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밖으로 나갔다. 시장을 돌고 카페를 돌고 경로당을 돌았다. 그런데 어느 날 내 가계부를 보며 멈췄다. 한 달 지출이 60만 원. 생활비의 절반이 감정 소비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외로움을 돈으로 채우는 건 바닥난 독을 다시 채우는 일이라는 걸. 그날부터 나는 외로움을 다른 방식으로 다스리기 시작했다. 새벽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걸었다. 처음엔 10분만 걸었다. 이웃이 인사를 건넸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도서관에도 갔다. 책 냄새가 좋았다. 나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거기서 생활 습관 개선이라는 책을 읽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사람은 외로움을 이길 때 돈이 아니라 리듬이 필요하다. 그 문장이 내 마음에 박혔다. 나는 매일의 리듬을 만들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걷기, 화요일은 도서관, 수요일은 봉사활동, 금요일은 시장에서 장보기. 일정이 생기자 마음이 안정됐다. 돈을 쓰지 않아도 하루가 채워졌다. 특히 봉사활동은 내 마음을 새롭게 했다. 처음엔 두려웠다.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데 첫날 도시락을 나누며 한 노인이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마워요. 덕분에 따뜻하네요. 그 말 한마디가 커피 10잔보다 달았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다른 의미로 바뀔 뿐이다. 그동안 나는 외로움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로움과 함께 산다. 외로움은 나를 사람들에게 이끄는 신호였다. 단지 그 신호를 돈으로 오해했을 뿐이다. 이제는 그 신호가 오면 나는 봉사 신청서를 꺼낸다. 혹은 요리책을 연다. 내 마음을 채우는 가장 값싼 방법은 움직이는 것이었다. 감정 소비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존감의 문제다. 감정에 휘둘릴 때마다 내 안의 자존감이 조금씩 닳는다. 반대로 감정을 이기면 자존감이 자란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통장은 비지 않는다. 그건 수입이 늘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서다. 나는 이제 기분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중얼거린다. 오늘은 내가 나를 위로하자. 커피 대신 따뜻한 물을 끓이고 쇼핑 대신 일기를 쓴다. 일기장에 이런 문장을 썼다. 외로움은 나쁜 게 아니다. 나를 다시 사랑하라는 신호다. 감정이 날 흔들 때 나는 걷는다. 바람이 머리를 식히고 햇빛이 마음을 말려준다. 그렇게 걸으며 나는 마음속에서 돈보다 더 큰 부를 찾는다. 평안이라는 이름의 부자. 이제 나는 친구들에게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필요한 사람들과는 꾸준히 만난다. 돈이 아닌 진심으로 이어진 관계는 오래 간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통장을 보면 마음이 편하다. 잔액이 늘어난 게 아니라 마음의 빚이 줄었기 때문이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걸 돈으로 막을 필요는 없다.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균형이다. 감정이 내 지갑을 지배할 때 삶은 불안해진다. 하지만 내가 감정을 다스릴 때 지갑도 마음도 평안해진다. 나는 오늘 일기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감정을 쓰면 돈이 줄고 감정을 다스리면 삶이 늘어난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외로움은 여전히 내 옆에 있지만 이제 그건 적이 아니라 친구다. 그 친구 덕분에 나는 오늘도 걷는다. 노년의 가장 큰 착각은 아직 괜찮다는 자기 위안이었다. 몸이 조금 아파도 그냥 나이 탓이지. 기억이 흐릿해져도 요즘 다 그렇다 하며 넘겼다. 하지만 그 작은 방심이 인생을 뒤흔든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내 친구 정분자 씨는 72세, 평생 건강했다. 매일 새벽마다 걷고
밥도 규칙적으로 먹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잠자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다. 잠깐만 쉬면 괜찮겠지. 하지만 다음 날에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다. 고혈압이 심하네요.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놀랐다. 나는 멀쩡한데요? 그러나 CT 결과는 냉정했다. 뇌혈관이 좁아지고 있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1년만 더 미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녀는 입원 중에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나도 늘 나중에 건강검진 받아야지 했거든. 그런데 나중에가 안 오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철렁했다. 나도 5년째 건강검진을 미루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짐했다. 건강을 빚으로 남기지 말자. 우리는 돈 빚은 무서워하지만 건강 빚은 무심히 쌓아간다. 그런데 그 빚이 가장 무섭다. 돈은 갚을 수 있지만 건강은 갚을 시간이 없다. 건강검진 예약을 하러 병원에 갔을 때 간호사가 물었다. 특별히 불편한 곳 있으세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지금은 없어요. 근데 나중엔 있을 것 같아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게 바로 지금 오셔야 하는 이유예요. 그 말이 내 가슴에 꽂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은 27%에 불과하다. 나머지 73%는 몸이 괜찮아서, 귀찮아서, 돈이 아까워서 미룬다고 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73%가 병원비의 80%를 차지한다. 조기 발견의 기회를 잃으면 치료비가 5배로 늘어난다. 결국 미루는 습관이 병보다 더 큰 병을 만든다. 나도 그랬다. 평소에 운동하니까 괜찮겠지라며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검진 결과는 냉정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기준보다 높았다. 의사는 말했다. 지금이라도 조심하시면 됩니다. 다행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삶의 리듬을 완전히 바꿨다. 늦게 자던 습관을 버리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씩 걷기 시작했다. 처음엔 힘들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숨이 덜 찼고 한 달이 지나자 얼굴빛이 달라졌다. 건강은 결국 습관의 누적이었다. 약이 아니라 반복이 나를 살렸다. 그래서 나는 생활예금을 만들었다. 돈이 아니라 습관을 저축하는 통장이다. 거기엔 이렇게 적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30분 걷기, 염분 적게, 하루 한 번 웃기. 그 통장은 이자가 붙지 않지만 내 삶을 늘려주는 힘이 있었다. 가끔 친구들이 말했다.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나는 웃었다. 바뀌는 건 나이보다 마음이야. 진짜 노화는 세포가 아니라 의지가 멈출 때 시작된다. 나는 병원 대기실에서 많은 사람을 보았다. 대부분 젊을 땐 괜찮았는데 라고 말했다. 그 말 속엔 후회가 가득했다. 우리는 언제나 건강할 때가 당연하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당연한 건 없다. 건강은 지켜야만 남는 유일한 자산이다. 그 후 나는 집안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약통을 열고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버렸다. 냉장고 속 오래된 반찬통도 버렸다. 건강은 음식과 환경에서 시작된다는 걸 배웠기 때문이다. 깨끗한 집은 깨끗한 몸을 만든다. 반찬통이 비워지자 마음도 가벼워졌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공원에서 노부부를 보았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 덕분에 병원 가서 살았잖아.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건강은 결국 사랑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건강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약속이었다. 이제 나는 건강검진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사하다.
그건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이다. 나 아직 괜찮니? 그 편지에 대답하는 게 건강검진이다. 나는 오늘 일기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몸을 돌보는 건 생명을 사랑하는 예의다. 이제 나는 매년 내 몸에게 예의를 다하기로 했다. 그것이 돈보다 귀한 투자이며 가장 확실한 연금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마지막 정리는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버리는 일보다 남겨두는 일이 더 어려워진다. 그러나 나는 깨달았다. 정리하지 않으면 삶은 나를 짓누른다. 그건 집안의 물건만이 아니라 관계와 후회, 그리고 미련까지 포함된다. 언젠가부터 내 집은 물건의 무덤 같아졌다. 유통기한 지난 약통, 깨진 반찬통, 고장난 전자제품, 쌓인 종이 더미들.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짐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짐을 정리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마음이 가벼워진 것이다. 처음엔 단순히 청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버릴수록 깨달았다. 정리란 결국 살아온 흔적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일이었다. 버릴 때마다 기억이 스쳤다. 오래된 사진을 버릴 때는 웃음과 눈물이 함께 났다. 낡은 옷을 버릴 때는 이 옷 입고 아들 결혼식 갔었지 라는 생각이 났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버리고 나면 후련했다. 과거를 버린 게 아니라 현재의 나를 찾아낸 느낌이었다. 이웃 박노인 씨는 나보다 5살 많았다. 어느 날 그가 말했다. 정리 안 하면 결국 자식들이 대신 정리한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쳤다. 그는 미리 집을 비웠다. 필요 없는 물건을 모두 버리고 남은 건 책 30권과 식탁 하나, 침대 하나뿐이었다. 이게 내 인생의 무게야.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의 집은 마치 작은 호텔 같았다. 공간이 넓고 공기가 맑았다. 나는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부터 나도 조금씩 비우기 시작했다. 서랍을 열고 10년 된 영수증을 버렸다. 장롱을 열고 입지 않는 옷을 기부했다. 그리고 마음속 서랍도 열었다. 오래된 원망과 미련을 꺼냈다.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왜 나는 항상 손해만 봤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나씩 꺼내며 적었다. 그리고 종이를 찢어버렸다. 그 순간 정말 이상하게도 어깨가 가벼워졌다. 물건을 버리면 공간이 생기고 감정을 버리면 평화가 생겼다. 한국의 정리 전문가 박현주 씨는 이렇게 말했다. 집은 결국 마음의 거울이다. 어수선한 집엔 미뤄진 감정이 쌓인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구석마다 미뤄둔 감정이 숨어 있었다. 버리지 못한 물건들은 결국 버리지 못한 나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나는 버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건 정말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가? 필요 없으면 과감히 버렸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다. 놀랍게도 내 집이 달라졌다. 거실 바닥이 보이고 주방이 빛났다. 하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내 마음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답답하지 않았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깨끗한 공간은 생각을 맑게 하고 생각이 맑아지면 하루가 달라졌다. 정리는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인생을 새로 짓는 일이었다. 나는 이제 정리를 하나의 의식으로 삼았다. 매주 일요일 오후 음악을 틀고 서랍 하나를 정리한다. 손끝에 먼지가 묻을 때마다 지난 시간을 닦아내는 기분이다. 때로는 버리기 아까운 물건이 있다. 그럴 땐 사진을 찍고 고마웠어요 라고 인사한 후 버린다. 그 인사가 내 마음을 덜 아프게 한다. 정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삶을 더 잘 살기 위한 연습이다. 내가 떠난 뒤 자식들이 내 물건을 치우며 눈물을 흘리기보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정리하는 게 더 아름답다. 남은 물건보다 남은 사람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서랍 안에 편지 한 장을 넣었다. 이 집을 정리하면서 배운 것은 버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이제 남은 공간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화가 머물기를. 그 편지를 넣고 서랍을 닫을 때 내 안에서도 하나의 문이 닫히고 또 다른 문이 열렸다. 정리는 결국 비움으로 채우는 예술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다. 지금 눈앞에 있는 물건 하나 버려보세요. 그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8가지를 다 버리지 못해도 괜찮아요. 오늘 단 한 가지만 비워도 내일의 공기는 달라질 겁니다. 이제 나의 집은 조용하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따뜻한 생기가 흐른다. 내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 버릴수록 삶은 가벼워지고 가벼울수록 행복은 가까워진다. 나는 오늘 일기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정리는 끝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여백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올해만 400만 원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믿기지 않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분이 계세요.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68세 박영자 할머니. 할머니는 작년에 기초연금 신청 기간을 놓쳐서 1년 동안 한 푼도 못 받으셨습니다. 한 달에 33만 원씩이면 1년이면 거의 400만 원이잖아요. 그 돈이면 쌀도 사고 전기세도 내고 반찬도 살 수 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허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누가 알려주겠지 했어요. 근데 아무도 말 안 해줬어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이 나라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알려주지는 않았구나. 뉴스에서도, 신문에서도, 인터넷에서도 복잡한 용어만 넘쳐나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라며 넘기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지금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11월부터 우리 어르신들에게 삶을 바꿀 5가지 정책이 새로 시작됩니다. 1. 기초연금 인상, 기노인 일자리 확대, 3. 병원비, 부담 경감, 4.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5. 교통비 혜택 확장. 이 5가지를 알면 겨울을 따뜻하게, 노후를 든든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이 혜택들,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합니다. 직접 움직여야 하고 기한 안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신청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정보를 듣고 발 빠르게 움직이지만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그대로 놓칩니다. 나는 나중에 해야지. 시간 있을 때 천천히 보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1년치 혜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세금 내고 일했는데 필요할 때 못 받으니까 억울하더라고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분만 억울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국가가 만들어 놓은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 더 이상 놓치지 않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첫 번째 변화, 기초연금.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는 걸까요? 한 달에 34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과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에 안 됐던 분이 올해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초연금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나라가 당신을 돕는 게 아니라 당신이 평생 낸 세금으로 되돌려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국민연금도 받는데 기초연금은 못 받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 금액과 기준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최대 310원. 10년 전에는 20만 원이었는데 물가와 생활비 상승을 반영해 무려 14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정부가 그만큼 노후 빈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최대라는 단어예요. 모든 분이 34만 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소득이 있거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은 감액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부산에 사는 70세 이순희 할머니. 젊었을 때 직장 다니며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냈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50만 원을 받으시죠. 그래서 기초연금은 34만 원 전액이 아니라 약 15만 원만 받습니다. 처음엔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나는 열심히 냈는데 왜 줄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국민연금 50만 원 플러스 기초연금 15만 원, 1월 65만 원이잖아요. 결국 합쳐서 안정된 생활비를 보장받는 구조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 기준이 15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월소득 213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228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작년의 기준을 조금 넘어서 못 받았던 분들이 올해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전에 사는 66세 최영순 할머니가 좋은 예입니다. 작년에는 월 220만 원 소득 때문에 탈락했지만 올해는 기준이 228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매달 34만 원씩 받으며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졌죠. 할머니는 웃으며 그러셨어요. 7만 원 차이로 작년에 못 받았는데 올해는 이렇게 받으니까 정말 고마워요. 이 한마디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기초연금의 진짜 의미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입니다. 내가 잊힌 존재가 아니라는, 사회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럼 나는 받을 수 있나? 확인해 봅시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 나이 조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 가능합니다. 2. 소득 조건. 월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이건 월급뿐 아니라 집, 땅, 예금 등 재산도 반영됩니다. 혼자 사는 분 기준으로 228만 원 이하, 부부 기준으로는 365만 6천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3가지 중 하나를 고르세요. 1.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2.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3. 국민연금공단 13555 전화. 실제 사례 하나 더 소개할게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7세 김정희 할머니. 작년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셨대요. 직원분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혼자 사세요? 소득은요? 일은 하시나요? 답을 듣고 바로 이렇게 말했대요. 할머니, 자격되세요. 내일부터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날 바로 주민센터로 가서 신청서를 내셨고 다음 달부터 매달 34만 원씩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인생이 달라질 줄 몰랐어요.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안 됐던 분도 올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완화됐고 금액도 올랐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저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 전화 한 통이 당신의 한 달 생활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110만 개의 노인 일자리가 열렸습니다. 그중에는 하루 3시간만 일하고 29만 원 받는 일도 있고 전문직으로 76만 원 받는 자리도 있습니다. 다음은 일하러 나가고 싶은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걱정은 돈보다도 외로움이라고들 하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일자리가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해 줍니다. 소득도 생기고 사람도 만나고 삶의 의미도 되찾을 수 있으니까요. 2025년 기준으로 노인 일자리가 무려 110만 개로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7만 개나 많아요. 정부가 이제는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에게 기회를 주자라며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하자마자 예산을 크게 늘린 겁니다. 그럼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는 공익활동형이에요. 이게 전체의 70%를 차지해요. 69만 2천 개 자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등하교 도우미를 하시거나 공원 청소, 노인 돌봄, 도서관 정리 같은 일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루 3시간, 한 달에 30시간 정도 일하시면 됩니다. 한 달 29만 원을 받습니다. 인천에 사는 67세 정미숙 할머니는 노노케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일.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일주일에 3번, 혼자 사는 80대 어르신 댁을 방문해 안부를 묻고 밥 드셨는지, 약 챙기셨는지 확인해 드리죠.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돈도 좋지만 사람을 도우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두 번째는 사회 서비스형입니다. 이건 좀 더 전문적인 일입니다. 요양원,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에서 보조교사나 돌봄 도우미로 일합니다. 급여는 월 76만 원이에요. 공익활동형보다 훨씬 높죠. 서울 노원구의 65세 김영희 할머니는 작년에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노래 부르고 점심시간에는 식사 도와드리고 낮잠 시간엔 이불을 덮어주셨죠. 하루가 너무 빨리 가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제 젊은 시절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초연금 34만 원과 합치면 월 110만 원이 넘어요. 이제 생활비 걱정 안 해요. 손주 용돈도 줘요. 이게 바로 일하는 행복입니다. 세 번째는 민간형 일자리입니다. 이건 실제 기업이나 상점에서 일하는 거예요. 편의점, 마트, 주유소, 경비, 청소, 사무보조 등등 다양합니다. 이건 최저임금 이상 받습니다. 하루 4시간만 일해도 월 100만 원이 넘습니다. 수원에 사는 71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세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에 퇴근해요. 입주민들이 항상 고맙습니다. 인사할 때마다 힘이 나요. 할아버지는 한 달에 180만 원을 받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이젠 손주들 용돈도 주고 아내랑 여행도 다녀요. 그 미소에는 자존감이 가득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신청하느냐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빨리 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대부분 만 65세 이상이지만 일부 사회 서비스형은 만 60세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 사이. 일찍 신청할수록 합격 확률이 높습니다. 울산의 68세 이경수 할머니는 작년에 12월 말에 신청했다가 대기 번호를 받았어요. 결국 3월에서야 일자리를 시작했죠. 2달치 월급을 그냥 날렸어요. 그러니 이번엔 꼭 12월 초에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에서 직접 신청. 인터넷으로는 노인 일자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자격증 있을 경우, 선발 기준, 소득이 낮을수록, 독거 어르신일수록, 국가유공자, 장애인, 자격증 보유자는 점수가 높습니다.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삶의 리듬을 되찾고 외로움을 덜고 세상과 이어지는 달입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시간이 너무 길지만 밖으로 나가면 하루가 짧고 마음이 젊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일자리가 아니라 당신의 두 번째 인생입니다. 이제 다음은 네 번째 주제입니다. 병원비 부담이 줄어드는 확실한 방법.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가는 일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돈 걱정도 커지죠. 하지만 2025년부터 달라집니다. 어떻게 줄어드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살다 보면 누구나 병원에 갈 일이 생기죠. 특히 나이가 들면 더 자주 병원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켠이 불안해집니다. 이번엔 얼마나 나올까? 혹시 또 카드값이 밀리면 어쩌지?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걱정을 조금 덜 수 있게 됐습니다. 2025년부터 병원비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먼저 가장 반가운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75세 이상 어르신의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30%에서 25%로 내려갑니다. 5폰트밖에 안 되잖아?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자주 병원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이 5%가 큽니다. 1년에 병원비가 200만 원이라면 10만 원을 아끼는 셈이에요. 매달 약값, 진료비, 검사비가 모이면 꽤 큰 돈이죠. 이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돈을 줄여주는 게 아닙니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어르신이 없게 하자. 이게 정부의 생각이에요.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75세 이상 어르신 중 3명 중 1명은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간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이번 개편이에요. 또 하나,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 제도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 강동구에 사는 72세 박정숙 할머니는 작년에 병원비로 약 620만 원을 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집으로 편지가 한 통 왔어요.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135만 원을 환급해드립니다. 그때서야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돈이 다시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느냐? 너무 간단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하세요. 제가 올해 병원비를 얼마나 냈는지, 상한액을 넘었는지 알고 싶어요. 이 한마디면 상담원이 다 확인해 줍니다. 자동으로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주소나 계좌 정보가 틀리면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확인 전화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소득층 어르신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라면 병원비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 어르신은 입원비 본인 부담률이 10%, 외래진료비는 5%로 줄어듭니다. 병원에서 접수할 때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할인 적용됩니다. 그럼 약값은 어떨까요? 2025년부터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약을 장기 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매달 병원에 가야 했지만 이제는 의사와 상의해서 3개월치까지 한 번에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도 줄고 시간도 아낄 수 있죠. 저는 이런 제도를 볼 때마다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평생 성실히 살아온 사람에 대한 보답이다. 젊을 땐 세금 내고, 국민연금 내고, 자식 키우고, 나라를 위해 일한 세대잖아요. 이제는 그 노고에 대해 돌려받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75세 이상 외래 진료비 25%로 인하 병원비가 너무 많으면 상한액 초과분 환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은 병원비 최대 90%, 감면 만성질환 약 3개월치 장기 처방 가능. 이 4가지만 챙기셔도 1년에 수십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박정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병원 가는 게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덜 걱정돼요. 돈보다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말이 참 따뜻했어요. 건강한 노후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걱정이 적은 삶이잖아요. 이제 그 다음은 겨울이 다가올수록 꼭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난방비와 전기요금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방법.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올해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 사는 분도, 부부가 사는 분도 꼭 신청하셔야 해요. 다음은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지원금 이야기,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난방비. 한겨울에는 보일러를 조금만 켜도 요금이 훅 올라갑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에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 걱정을 크게 덜 수 있게 됐습니다.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금액부터 알려드릴게요. 혼자 사는 분은 29만 5천 원, 두 분이 함께 사시면 43만 3천 원, 3명이면 57만 2천 원, 4명 이상이면 70만 1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작년보다 많게는 10만 원 이상 올랐어요. 서울 강북구의 75세 정춘자 할머니는 올해 처음 이걸 신청하셨대요. 작년엔 몰라서 못 받았는데 올해는 동사무소 직원이 알려줘서 받았어요. 정말 다행이죠. 할머니는 난방비 부담이 반으로 줄었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보일러 마음 놓고 틀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예전엔 전기장판만 덮고 떨었는데 이젠 집이 따뜻하니까 마음까지 편해요. 그런데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여름, 겨울 구분 폐지입니다. 작년까진 여름용, 겨울용으로 나눠서 지원됐는데 이제는 한 번에 전체 금액이 지급됩니다. 즉, 언제, 얼마나 쓸지는 여러분이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엔 선풍기로 버티고 겨울에만 많이 쓰고 싶다면 겨울에 몰아서 써도 됩니다. 반대로 더위에 약하신 분들은 여름에 먼저 써도 돼요. 정부가 아니라 당신이 직접 선택하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느냐고요? 이 조건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는 분. 2. 그리고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영유아가 있는 가정, 임산부, 중증 질환자, 한부모 가족. 신청은 간단합니다.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만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왔어요. 담당자가 신청서와 함께 사용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방법 2.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클릭 몇 번이면 끝납니다.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가능해요. 신청 마감일은 12월 31일, 사용 기간은 내년 5월 25일까지. 올해 7월부터 이미 사용 중인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에너지 바우처는 2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가상카드형,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2. 실물카드형,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어 연탄 등유 LPG를 살 때 직접 결제,
신청할 때 두 가지 중 원하는 방식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작년에 이미 받았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소나 가족 구성, 계좌가 변동이 없으면 자동 신청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사했거나 가족 수가 달라졌다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혼자 살면 약 30만 원, 둘이면 43만 원 이상 지원 여름 겨울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12월 31일까지, 신청 사용 기간은 내년 5월 25일까지. 서울 구로구에 사는 69세 김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마음의 온기예요. 보일러 켤 때마다 나라가 나를 기억해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이 참 따뜻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겨울의 온도뿐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올려주는 제도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일 타는 버스, 매번 찍는 교통카드. 그 한 번의 삑에도 숨은 혜택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올해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비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비 혜택. 65세 이상 어르신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마지막 지원 제도입니다. 삑.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마다 듣는 익숙한 소리. 하지만 여러분, 그 한 번의 삑에 숨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비 지원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냥 몇천 원 아끼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매일 이용하신다면 1년에 수십만 원이 절약됩니다. 매언저,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지하철 무료 이용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어디든 경로우대 교통카드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버스입니다. 지하철은 공짜인데 버스는 유료인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부터 버스비 지원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경기도 화성, 안양, 평택, 성남, 의왕, 남양주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성남시에 사는 70세 윤경자 할머니는 매일 버스로 시장에 갑니다. 작년엔 왕복 2,600원씩 한 달에 약 6만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교통비 캐시백 제도 덕분에 한 달에 쓴 버스비를 나중에 돌려받게 됐습니다. 성남은 연간 최대 23만 원까지 환급돼요. 결국 1년에 4개월은 버스를 공짜로 타는 셈이죠. 의왕시는 조금 다릅니다. 65세 이상이면 분기마다 5만 원씩, 연간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버스 탈 때마다 경로우대 카드로 찍기만 하면 나중에 계좌로 환급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대구는 2025년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 완전 무료. 지하철뿐 아니라 시내버스도 무료입니다. 그리고 매년 한 살씩 낮춰서 2026년엔 74세, 2027년엔 73세, 2030년엔 70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가 됩니다. 광주도 기너스 패스 제도를 도입했어요. 65세 이상이 한 달에 15번 이상 버스를 타면 이용요금의 최대 50%를 돌려줍니다. 탈수록 돌려받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서울은 아직 버스는 유료지만 중구나 일부 자치구는 자체 예산으로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택시까지 포함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65세 이상 교통비 지원 있나요? 이 한마디면 담당자가 바로 알려줍니다. 이제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카드 재발급 대부분의 지역은 농협 또는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습니다. 신분증과 통장만 들고 가세요. 어르신 교통카드 재발급 받으러 왔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카드가 나옵니다.
사용 방법, 버스 탈 때마다 그 카드로 삑. 한 달 단위로 사용 내역이 집계되어 분기마다 환급금이 자동 입금됩니다. 추가 팁.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할 때는 버스 요금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할 때는 무료입니다. 환승 시간은 30분 이내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KTX와 SRT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평일 기준 30% 할인, 코레일톡 앱이나 역 창구에서 경로우대 선택만 하면 됩니다. 이젠 기차 타고 손주 보러 가는 길도 부담이 덜해요. 한 어르신의 말처럼 이건 단순한 교통비 절감이 아니라 이동의 자유를 되찾는 제도입니다. 이제 5가지 정책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기초연금, 일자리, 병원비, 에너지 바우처, 교통비 지원. 이 5가지를 챙기면 월 평균 생활비를 50만 70만 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지금 바로 전화하고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다음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놓치지 않기 위한 실전 행동 체크리스트 10가지.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